8월 주식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피가 단기에 23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폭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일시적인 충격이라도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가가 한 40포인트 가까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동력이 됐던 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전망이 어떤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지난 한 주는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우리는 그 전주부터 해서 2주 동안 빠졌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 하에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반등해 준 것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장이 계속 주말까지도 이렇게 밀렸더라면은 오늘도 우리가 뭐 힘들었을 텐데, 사실 뭐 기술적으로만 따지면은 우리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200일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 이제 200일선까지 밀렸으니까 또 그리고 뭐 자꾸 이제 반대 매매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급한 매물들은 어느 정도 뭐 좀 소화가 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주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요 지수들이 60일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 보시면은 작년 10월 말 무렵부터 해서 이제 흐름인데요. 여기 조금 굵게 표시한 요 선이 520 다음에 61선입니다. 뭐 61선 흔히 이제 차트들 사이에서는 수급선이라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주로 개인 같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밀리면은 사겠다 하는 그런 그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바닥은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위클리로 조금 패턴을 보자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조금 이렇게 수렴하는 양상의 패턴이라서 그닥 뭐 믿음이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똑같이 60일선에서 반등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고요. 위클리 모습은 마치 뭐 4월 달에 봤던 그 비트코인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과연 미국 증시가 이 레벨에서 이쯤에서 이 고점 부담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기술적 과매수 국면에서 진짜 이 레벨을 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4,490 내지는 4,500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4,480 찍고 지금 4,440까지 한 조금 밀려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얼마 1.618, 2.618, 4.236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월가의 알고리즘에 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만한 기술적 어떤 부담이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돌파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한 우려를 갖다가 불식하고, 뭐 잭슨홀 회의에서 비록 뭐 화상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여기서 더 시장에다가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지켜보는 게 이번 주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야, 여기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 뭐 RSI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상황이죠. 러셀 2000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도 크게 보면 박스권입니다. 2100에서 2350 사이의 박스권에, 우리나라하고 주식시장 모양 비슷합니다. 이제 박스권 하단이다 보니까 이거 무너지면은 이만큼 이 정도 높이만큼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또 그 반대쪽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만큼은 탄탄하지 않느냐, 이쯤 오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부딪히는 거죠. 단지 이제 빅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빅스가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고, 이때가 2008년, 98년 무슨 뭐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넘어서 98년에 러시아 무슨 모라토리엄 나오고 할 무렵인데, 대충 보시면은 이 10년 주기였습니다. 97, 98 힘들었던 거 기억나고, 한 10년 만에 2008년 왔다가 또 한 10년 만에 2018년 그때 우리 2월부터 해서 추락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10년 주기 뭐 이렇게 하다가 아주 10년 더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싶었던 것이 한번 출렁했던 게 코로나였습니다. 예, 코로나였고 지금 이렇게 찍고 내려왔으면은 과거 흐름으로 봐서 여기서 바로 무슨 시장이 부러지겠느냐?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요 데일리로도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조금 장이 빠지면서 빅스도 좀 올라서는 듯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툭 꺾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아직까지 그 뭐랄까요? 기존의 추세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남아 있다. 그런데 왠지 차트만 펼치면은 불안감은 떨칠 수 없다. 뭐 예. 이런 정도의 예. 진단이 나옵니다. 글쎄 이게 뭐 차트가 기록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주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당연히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월가에서도 이런 뭐 IB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또 전략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내놓는데 예. 차라리 뭐 이거는 전혀 뭐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입니다만 월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좀 조심스러워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다행입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전부 장밋빛으로 해갖고 걱정 마라, 빠질 때마다 줍줍해라 이런 리포트들만 나온다면 정말 불안한데 그렇죠. 그 어떤 조심스러워하는 그 투자 노트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확 망가질 정도는 아니다 하는 예, 그렇죠. 역발상도 가능하죠. 예, 항상 소수자가 뭐 어느 정도는 그 시장의 적중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단 이렇게 균형이 맞춰서 있는 것들이 네네. 향후에 시장을 움직이는 데서도 그래도 좀 전망을 하는데 괜찮다 이런 예. 부분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 지난주에 이제 장이 빠지면서 다들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갑자기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4주의 시차를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예. 그동안에는 뭐 그랬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 논의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작년부터 파월 의장이 말장난 비슷하게 예. 그러나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는 우리 그만큼 조심스럽게 천천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그쪽이 갑자기 지난 의사록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예 우리말로 딱 고쳐 놓으셨네요. 대부분의 연방준비제도의사회 관리들, 즉 FOMC 위원들이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대부분이라 하는 것이 결국 맨날 그 페드워치들이 따지는 그겁니다. all 전부 하면은 뭐 위원 전은 그 다음으로 많은 게 most라 이거죠. 예. 뭐 그 다음 조금 이제 그거보다 적으면 severa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FOMC 위원들이 금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얘기와는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 언제 테이퍼링을 갖다가 언제쯤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언하면 언제부터 할 것이다 한다 보면은 연내에는 되겠어? 내년쯤이나 아니겠어? 싶었던 게 좀 땡겨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이 빠지면서 이것 때문이야라고 이제 갖다 핑계는 됐습니다. 핑계는 됐는데 파월 의장 마켓워치에 저 사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올라 있더라고요. 마이크 이렇게 조정하는. 예.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파월 의장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나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그게 가장 큰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폴 볼크의 그 자서전을 한번 보라고. 예. 그 얘기까지 하면서 폴 볼크는 민주당원이었죠. 지금 파월은 공화당원이고 한데 자, 우리가 막 폴 볼크처럼 나 열심히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같은 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던 날 블라드 총재는 제임스 블라드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번 했던 그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말에 끝내는 거. 그 얘기를 했고
지금 로이터 보도를 이렇게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잘못 읽으면은 미스리딩이라고 해놨죠. 예. 인플레이션을 잘못 읽으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disruptive rate hike. 이 disruptive를 어떻게 느낌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좀 파괴적인 어떤 금리 인상. 예. 우리가 또 파괴적 혁신이라 할 때 disruptive innovation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예,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예. 아주 급하게 뭐 허겁지겁 해야 되는 그런 금리 인상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그걸 어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목요일 날은 이 안 그래도 빠지고 있던 장에 FOMC 의사록 때문이라고 이제 핑계를 댈 만했는데 금요일 날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이것도 조금 월가스를 크게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분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매파적인 연준위원으로 매파적인 연방은행 총재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카플란 총재 명의의 어떤 논문이나 에세이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부채 문제였어요. 예. 그런 얘기들을 했고 거의 카플란 총재도 블라드하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쯤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내자는 쪽이었는데 딱 그냥 20일 날 그 다음 날 의사록 나온 그 다음 날 두 군데에서 폭스 비즈니스 뉴스하고 인터뷰하고 또 텍사스의 모 대학에서 행사에 가가지고 이 핑계를 그걸 대더라고요. 델타 변이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것이 경제 성장이나 회복에 미칠 영향을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오픈 마인드로 간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으면은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일찍 시작하자고 했던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쯤 오니까 연준 특유의 성동격서 내지는 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제 전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우선은 그거 한데 지금 이제 조금은 잭슨 홀에 대한 기대가 우려에서 기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이렇게 매체들마다 또 뉴스에서마다 델타 변이 확산세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만 한 가지 이제 양쪽 다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장세로 지금 접어들었고 예. 잭슨을 보고 아마 방향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프간 지난주 예.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은 그 정보나 전 세계에 관해서 예.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한 판단할 거다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게 되면 20년 동안 들어가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냥 넘겨버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지금에다 이렇게 딱 대비해서 보면 연준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로 여러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 맞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한 20년 내내 묶여가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더니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티지 않겠어 했는데 11일 만에 확 무너져 버리는 형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프간 정부가. 예. 이게 예. 보면 아프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월남에서도 마찬가지, 베트남에서도 그랬죠.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준이 해야 될 거는 이걸 어떻게 빨리 발을 빼고 나올 건가 하는 건데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했던 얘기에 대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훨씬 더 나빠질 겁니다. 테이퍼링을 지금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연준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센터장님 말씀 듣고 제가 준비했던 차트 한 번만 더 하나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영래포 추이거든요. 예. 예. 레포는 연준이 돈 푸는 거고 예.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뭐 이런 것들 다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 레포고 그렇죠. 영레포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죠. 예, 연준한테 돈을 맡기면서 국채 같은 거 갖다 가져가는데 그동안에 이 연준에다 맡기면서 이자를 못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 6월 FMC 때부터 아래 기사 하나 뭐 했습니다만 자 8월 초만 하더라도 이 영레포가 7월 말 8월 초에도 이미 영레포가 1조 달러를 넘어선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걸 OBP 즉 0.05%는 준단 말이죠. 예. 지금 이게 하루씩 돌아가는 오버나이트 영레포니까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남는 이 현금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연준에다가 바쳐서 연율로 0.05%라도 이자 받으면서 맡긴다는 얘기인데 예. 숫자 보시면은 지난주의 추이입니다. 1조 지난주 금요일이 1조 1,119억이란 얘기예요. 예. 달러입니다. 예. 월 1,200억 달러씩 돈은 풀고 있고 그거에 거의 뭐 한 6달 한 뭐 몇 개월치입니까? 7, 8개월치 양적 완화 규모에 해당하는 걸 월가에서는 돈이 남쳐가지고 이걸 연준에다 그냥 박아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자 그렇죠. 있으나 마나한 그걸로. 예. 이 얘기는 테이퍼링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란 얘기죠. 예. 그렇죠.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야, 그 돈을 갖다 왜 그런 데다 두냐? 주식하지. 돈이란 게 꼭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마다 비중이 있을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자산 뭐 다 박을 수도 없고 만약 이거 영레포라도 없었으면은 월가가 걱정하는 그겁니다. 미국도 단기 재정 정권이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돈 담을 충분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막 사다 보면 너무 비싸져서 예. 영국, 프랑스, 뭐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죠.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거라도 하지 말라고 이제 0.05%라 주는데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테이퍼링을 또 미룰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은 자기들이 말했던 자존심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러다가 장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됐든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프간 사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프간 이거 진짜 어쨌거나 그 소련군이 아프간에 들어간 게 1979년이니까 예. 이거 아프간 얘기를 갖다가 하려면은 우리 공부할 게 1970년대로 가서부터 해야 됩니다. 예. 별의별 소리 많습니다. 탈레반을 누가 키웠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부시가 키웠다는 예. 얘기부터 해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헤드라인 한두 줄로 아프간 사태를 판단하는 거는 그거 하고 그렇죠. 어쨌거나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요새 엉망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 한 번만 보십시오. 허무해집니다. 예. 네. 자, 달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달러. 하겠습니다. 예. 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1,100 거의 뭐 80원 수준까지도 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달러 강세가 계속됐던 건데 이 달러 강세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그 한 79원까지 갔던 거는 좀 오버슈팅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있고 오버슈팅 하는 데는 이 부분도 컸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 한번 잠깐만 펼쳐주시죠. 달러 위안 환율을 보시면은 그 전에 달러 위안을 보시기 전에 좀 이렇게 중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상하이 지수는 우리 3주 전에 그 난리 쳤을 때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 저점 밑으로 안 갔습니다만 예. 지금 이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그 저점을 뚫고 내려옵니다. 예. 계속해서 흘러내리네요. 예.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뭐 당 중앙 뭐 재경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그 국무위원들 5명이나 이렇게 대동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고소득자들하고 기업들은 사회 환원을 해라 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텐센트가 우리 500억 위안 또 내놓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도 무슨 그 기금에다가 500억 위안 그 쾌척하고 바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또 텐센트는 또 500억 위안이 이 500억 위안이 얼마냐 하면 2분기 순이익이 426억 위안인데 이 얘기는 지난 4월에도 500억 위안, 2분기에도 500억 위안. 지금 순이익 버는 거 이상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텐센트도 뭐 이런 상황이죠. 주가 한번 보시면은 텐센트 주가가 지난번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아, 그렇네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마오타이 오량액 지금 난리 났고요. 뭐 그다음에 뭐
회식 문화 내지는 음주 문화까지 고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신동방 지난번에 사교육 그거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운돼서는 지금 일어나지를 계속해서 못하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저거는 복싱으로 치면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복부 맞고 앞으로 넘어져서 못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예. 메이투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안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 막혔던 200일선 살짝 올라서고 꼬물꼬물거리면서 약세인데요. 예. 여기는 지금 국영은행들을 통해서 당국이 어느 정도 누르고 있다는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러들이 그냥 원화로 왔던 경향도 있어요. 위안이 약세가 가야 되는데 소위 예. 말하는 이럴 때 자주 나오는 프록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슈팅해서 79원까지 갔습니다만 주식 반등하고 외국인 매도도 멈추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한 62원 정도까지는 예.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예. 그러면 60원 어라운드까지 환율이 조정받는 동안에 이번 지수의 반등을 최대한 폭을 키우는 것. 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60원 원저리까지 1160원 원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반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